북한에선 연애가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 사랑은 조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숨겨야 하는 감정이었고,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좋아했고, 만났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만 만날 수 있었고, 낮에는 서로 모르는 척 지나쳐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북한의 연애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조용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떨림과 설렘을,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남녀가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자 수많은 청년들이 겪었던 현실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양이 아닌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작업반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쁘다거나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모습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가끔 보이는 미소가 제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았으니까요. 연애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한 문화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혁명 동지로서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감정보다 사상이 먼저였고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말을 걸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특히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년 동맹, 직맹, 여맹.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생활 총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잘못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지적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무는 요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혁명 과업보다 개인 감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조직에서 찍히는 겁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만나도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평범한 동료인 척, 관심 없는 척, 무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렸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고 싶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말할 수 없었던 청춘을,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던 순간들을, 함께 걷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돌아가야 했던 길들을. 그게 북한에서의 연애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기쁨과 긴장이 공존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걸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로 갔고
저희 둘만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몇 걸음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그 말투가, 그 짧은 문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잠시 후 갈림길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이 커지면 숨길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숨길 수 없으면 들키게 될 것이고, 들키면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는, 설렘보다 먼저 조심이 필요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했습니다. 숨기면서도, 조심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니까요.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억누를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한 청년이 어떻게 사랑을 시작했고, 어떻게 그 사랑을 지켰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남녀가 만나는 방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그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어야 했고 정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흔한 만남의 장소는 학교였습니다. 중학교, 고등중학교 시절에 같은 반 친구로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남녀 간의 교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이 있었고 청년 동맹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너무 가까이 지내면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연애하다가 척발되면 학부모가 불려 나오고 생활 지도를 받았습니다. 심한 경우 반을 바꾸거나 전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만남은 대부분 조용하고 은밀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졸업과 함께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에서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같은 공장,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다가 가까워지는 경우였습니다. 직장은 학교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나이에 남녀가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 태만으로 찍혔고 너무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 풍기문란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퇴근 후에 만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같은 길을 걷거나 같은 장소에 있거나 그런 식으로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북한에는 중매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여성들이었는데 동네에서 결혼 정년기에 남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집 조카가 있는데 착하고 일도 잘해요. 이웃집 아들이 군대 제대했는데 키도 크고 성실해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양쪽 집안을 오가며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로 만나는 경우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연애라기보다는 배우자 찾기에 가까웠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짧았고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문이 비슷한지, 성분이 괜찮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조건들이 먼저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동의하면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으로 만나고 감정 없이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당시에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직접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만들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반 회의가 끝나고 정리를 할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상자를 옮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고 손이 스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정리할 것이 많을 때, 일이 늦게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웃어주기도 했고,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장마당도 남녀가 만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그곳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소식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남녀들도 장마당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서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졌습니다. 장마당은 감시가 조금 덜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다들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마당이 안전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 장마당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여기서 뵀네요. 네, 물건 좀 사러 왔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함께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조심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 손이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해도 여전히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북한에서 데이트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한처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식당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비쌌고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화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혁명 영화나 선전 영화가 주로 상영되었고 남녀가 함께 보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카페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강가, 공원, 산책로, 인적이 드문 골목, 주로 밖이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는 주로 강가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저도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괜찮네요.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어둠 속에서 짧게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항상 긴장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누가 알아챌까봐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됐습니다. 항상 평범한 표정, 무심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연애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되면 문제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보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직접 전달했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손에서 손으로. 편지 내용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은 쓸 수 없었습니다. 만약 편지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돌려서 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강가의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숨긴 문장들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받은 편지는 읽고 나면 바로 찢어서 버렸습니다. 남겨두기에는 위험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소중했던 편지들을 한 장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연애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았고 당당하지 못했고 항상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통제된 사회 속에서도 감정만큼은 자유롭고 싶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연애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들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먼저 조직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 호출되어 앞에 나가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개인주의에 빠져 혁명 과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집단보다 개인 감정을 우선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조직 생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승진, 배치, 해외 파견, 당원 가입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몇 년 동안 그 기록이 따라다녔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 가혹했습니다. 연애를 하다 들킨 여성은 문란하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한 번 그런 소문이 나면 동네 전체가 알게 되고 집안의 명예도 실추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저 여자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돌면 좋은 집안에서는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성에 대한 시선이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저도 그런 위험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했던 것은 동네 인민반장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인민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2030 가구가 하나의 인민반을 구성하고 인민반장이 그 가구들을 관리했습니다. 인민반장은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보고했습니다. 누가 밤에 늦게 들어왔는지,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모든 것이 인민반장의 눈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인민반장을 가장 조심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의심받았고 자주 외출하면 눈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일찍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늦어도 9시 전에는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다니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캐물었으니까요.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 사람과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같은 직장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둘이 여기서 뭐하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선배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둘이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선배가 이 일을 조직에 보고하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본 건 잊어주지. 대신 조심해라. 다른 사람이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선배는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만나는 장소를 자주 바꿨고 시간도 더 일찍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필요했으니까요. 북한에서 연애가 들키면 단순히 비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연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몇 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직장에 있는 여성과 연애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사람의 직장에 보고했습니다. 조직에서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배는 생활청화 시간에 불려나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와 무슨 관계냐? 왜 몰래 만났느냐? 조직의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만난 이유가 뭐냐? 선배는 해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조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조직에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몰래 만나는 것은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다. 결국 선배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조직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연애 때문이라는 것을. 선배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고 그 기록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두리의 작은 공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여성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선배가 해고되면서 그 여성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할 수 없고 오히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연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통제 아래 있었고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위험했습니다. 연애를 하다 임신이라도 하면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결혼 전 임신이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여성은 평생 낙인이 찍혔습니다. 문란한 여자라는 소문이 돌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족들도 창피를 당했습니다. 남성도 처벌받았지만 여성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여성에게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여성들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위험한 상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조차 억눌러야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포옹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키스라는 것은 결혼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애는 참 순수했습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항상 조심해야 했고, 항상 숨어야 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의 연애였습니다. 사랑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행복하지만 불안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요?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양쪽 집안의 동의도 필요했고, 성분과 배경이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 도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애보다 결혼이 먼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연애를 충분히 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해 만나고 빠르게 결혼으로 가는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이 우선이었고 감정보다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은 25, 남성은 28 정도가 되면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찼는데 언제 결혼할 거냐? 좋은 사람 없냐? 소개해줄까? 이런 말들이 일상적으로 오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조직에서도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동무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혼자 살면 조직 생활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지? 혹시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결혼부터 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이었습니다. 성분이란 집안의 배경과 출신을 말합니다. 북한은 사람들을 3가지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핵심 계층은 항일바지산 출신이나 혁명 유공자 집안이었습니다. 동요 계층은 일반 노동자나 농민 집안이었습니다. 적대 계층은 지주나 자본가, 월남자 집안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 성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같은 계층끼리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핵심 계층은 핵심 계층끼리, 동요 계층은 동요 계층끼리, 적대 계층은 적대 계층끼리 결혼해야 했습니다. 만약 다른 계층과 결혼하면 둘 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좋은 계층의 사람이 낮은 계층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성분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배우자의 성분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저 집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아봐라. 혹시 월남한 친척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집안의 뿌리까지 캐냈습니다. 저희 집안은 동요 계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농민이었고 아버지가 노동자였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집안과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분이 괜찮은 집안 딸과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너도 우리 집안도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경제적 조건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돈이 있는 집안이 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집안,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집안, 이런 곳의 자녀들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집안이 부유하면 좋은 조건의 남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하기 쉬웠습니다. 저 남자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 저 집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평가가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랑이나 감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먼저 성분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사람의 집안도 조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분은 저희 집과 비슷한 동요 계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성분이 비슷하다는 것은 결혼에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결혼을 하려면 조직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직장에 결혼 신청을 하면 조직에서 양쪽을 조사했습니다. 성분은 괜찮은지, 사상은 건전한지, 과거에 문제는 없었는지, 모든 것이 확인되고 나서야 결혼 승인이 나왔습니다. 만약 조직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조직에서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성분이 다르거나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조직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식도 간소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없었고 성대한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간단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양쪽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서 간단한 음식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혼 선물이나 예물 같은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신혼여행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고 신혼집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거나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결혼은 로맨틱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생존을 위한 결합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었고 감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했고 집안이 동의해야 했고 조직이 허락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더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돈 있는 집안 딸을 만나라. 그래야 너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고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웠고 그 사람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이해하실까요? 아니면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과 몰래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이제 30이 다 됐는데 빨리 결정해야지. 이런 말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건가요? 결혼 이야기는 안 하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감정과 조건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30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람도 28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딸이 괜찮다더라.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동네 중매쟁이가 좋은 집안 딸을 소개해준대. 만나기만 해봐라.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가 다 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집안은 어떠니? 평범합니다. 저희와 비슷해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열심히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의 고백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어. 집안이 반대했고 조건이 맞지 않았지.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그렇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조건이 맞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난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내 아버지와 결혼해서 너를 낳았으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너도 현실을 봐야 한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우리는 난감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동무는 다음 달부터 산간 지역의 공장으로 파견된다. 얼마나 가나요? 최소 2년이다. 2년. 그것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지도 자주 주고받을 수 없을 것이고 소식조차 끊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파견됩니다. 어디로요? 산간 지역이요. 2년 동안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년이요? 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년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동안 각자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도 저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네, 돌아올게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산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골이었습니다. 공장은 작았고 시설은 낙후되었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매일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사람이 그리운 마음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편지를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우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설사 보낸다 해도 검열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쓰고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책에 적어두고 혼자 읽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집안에서 강하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휴가를 다녀오면서 제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여자 결혼한다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한대? 다음 달에? 누구와요?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결혼 준비 중이라더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식도 없이, 만남도 없이 그 사람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집안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소개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도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보다는 생존을, 감정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랑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만약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2년의 파견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꿈꾸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조건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사람과 몇 번 만났고 큰 감정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고 신혼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강가를 걸을 때 그때 함께 걸었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노을을 볼 때 그 사람과 함께 봤던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결혼 생활은 괜찮을까? 가끔 저를 생각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보다 현실을 선택해야 했던 청춘들의 아픔을, 그게 북한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은 사치였고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에서 살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고 저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 아이도 사랑을 숨기며 살아야 할까? 이 아이도 감정보다 조건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저는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연애조차 숨겨야 하는가? 왜 감정보다 성분과 조건이 우선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통제가 우선인 사회였으니까요. 개인의 감정보다 조직의 결정이 중요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사랑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억눌러야 했고 숨겨야 했고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탈북 과정은 위험했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체포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와 제 가족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문화가 달랐고, 사고방식이 달랐고,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연애 방식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공원에서 포옹하는 연인들,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트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숨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정상이구나. 사랑은 원래 이렇게 자유로운 거구나. 숨기고 조심하던 내 과거가 비정상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연애가 얼마나 억압된 것이었는지를. 그 설렘 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그 행복 속에 항상 불안이 있었다는 것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가끔 그때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북한에 있을까? 행복한가? 자녀는 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비록 짧고 어려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딸은 이제 16이 되었고 한국에서 자라며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북한에서는 연애도 못했어요? 그렇지. 할 수는 있었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어. 왜요? 통제된 사회였으니까.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규율이 우선이었지. 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딸에게 북한의 현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였을 것입니다. 아빠도 북한에서 연애했어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누군가를 좋아했었어? 엄마요? 아니, 엄마 전에 다른 사람이었어. 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각자의 길을 갔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나도 너희 엄마를 만났어. 그럼 그 사람 생각은 안 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그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아빠는 사랑이 뭔지 몰랐을 테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만큼은 제가 겪었던 그런 억압된 사랑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탈북을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북한에서의 그 사랑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 당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과 손을 잡았던 순간, 함께 강가를 걸었던 시간, 나눴던 조용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숨어서 만나고 조심하며 손을 잡고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이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자유로운 곳에서도, 억압된 곳에서도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사랑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숨어야 했고, 조심해야 했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했고, 간절했고, 진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짧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사랑이 언젠가는 햇빛 아래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랑도 자유로운 선택도 모두 소중한 권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연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감정을 느꼈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다만 환경이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혹은 숨어서 그 모든 사랑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꽃 피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